네, 오늘은 새로운 책입니다. 군중의 시대. 불어로 쓰인 책인데, 그래서 개념들이 조금 낯설고,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좀 읽을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번역 자체는 잘 됐기 때문에 우리말로 읽을 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은이는 세르주 모스코비치. 이름이 좀 어렵네요. 저도 이 책을 처음 접해봐가지고 내용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군중, 대중, 개인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군중의 심리학, 군중 심리학, 군중 심리 이런 말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상률 선생님이 옮겨 주셨습니다. 이 책은 유럽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책 내용에서 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봐서 오늘은 서론하고 제 1장 개인과 대중까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제목 자체를 잠깐 볼 필요가 있네요. 제목은 군중의 시대, 대중 심리학에 대한 역사적 고찰. 그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네요. 대중 또는 군중의 심리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작업하고, 그런 대중 심리학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접근을 해보겠다. 세 명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프로이드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나머지 두 명은 우리에게 좀 낯선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르봉이라는 심리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고 이제 타르트라는 두 명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 기존에 많이 유명하지 않았던 분들 같습니다. 이 두 분을 끌어들여 가지고 대중 심리학의 선구자로 먼저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다만 그들이 미완으로 남겨놨던 부분들을 이제 완성하겠다, 체계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범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을 좀 보겠습니다. 서론의 주제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지도자의 탄생. 책이 아직 안 왔습니다. 네. 저도 어젯밤 10시에 왔습니다. 5일 걸려서 왔나? 추설려서 그러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도자 하면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북한. 위대한 지도자. 위대까지 붙이는데요. 위대. 지도자라는 말이 갑자기 유행하게 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제 히틀러, 다음에 이제 스탈린, 그다음에 마오쩌둥, 그리고 폴포트, 그 유명한 폴포트도 이제 지도자로 군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이런 지도자 체제가 이제 들어섰다. 이 지도자 체제가 들어서는 밑바탕에는 민주주의라는 게 깔려 있었다는 거야. 그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그 핵심은 대중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 대중이 바로 그런 독재자로서의 지도자를 가능케 하고 그것을 하나의 사회 체제, 정부 체제로까지 만들게 했다. 뭐 이런 진단입니다. 과연 그것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12쪽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세 번째 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지도자로 추앙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상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지도자의 상승이 근데 그 시대를 지배했던 힘을 보니까 평등, 우리 프랑스 대혁명 때 이미 시작이 됐었던 거죠. 평등 원칙, 그다음에 힘과 문화에서의 대중의 발전,
특히 이제 계몽이라는 개념을 떠올리시면은 이제 계몽된 대중 이런 걸 떠올릴 수 있고 이걸 민주주의로 이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의 보급과 뭐 이런 세 가지죠, 그죠? 평등 원칙, 그다음에 대중의 어떤 정치적 힘의 어떤 이제 상승, 그리고 과학화라는 이 세 가지의 바탕 위에서 어떻게 그런 독재자로서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는가? 이것을 이제 묻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두 줄 내려가면 또 이제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다수가 권력을 장악하면, 그럼 이제 우리 왕권 사회를, 왕조 사회를 떠올리면 됩니다. 왕이 사라진 또는 절대 군주가 사라진, 그래서 다수 데모스라고 말할 수 있는 민중이 권력을 잡으면 이걸 데모크라시라고 하겠죠. 그 민중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권력을 장악하면 권력은 일시적으로 소수의 수중으로 이행하며, 이게 이제 국회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정부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제, 대의제가 된다는 거죠. 집정민주제가 안 되고 결국은 대표자들에 의해서 입법이 되는, 그러니까 소수의 수중으로 이제 옮겨가고 마침내는 단 한 사람, 지도자죠. 단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움켜쥔다. 이건 민주화 혁명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나폴레옹의 등장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세 줄 내려가면 지도자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막대한 파괴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를 명령하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책임 있는 또는 정치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시민들이 이러한 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심지어는 그런 반인륜 범죄까지도 저지르는지, 이걸 역설적 결과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반대되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왜 민주화라는 의식으로부터 폭력이 나아지는지, 이게 그럼 대중이라는, 군중이라는 어떤 매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대중은 바보다, 이렇게 이제 정식화할 수 있는, 어떻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다 훌륭하고 진리를 존중하고 양심을 갖추고 있는 시민들, 개인들이 한 지도자를 신처럼 모시면 숭배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반인륜적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가. 그 다음 단락 첫 문장 보니까 단 한 사람의 법, 이렇게 되는, 이 독재적이죠. 단 한 사람의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독재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법은 있어요. 근데 법 위에 있어서 그 법이 그 사람을 처단할 수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영웅이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괴물을 죽이고 공동체에 어떤 위협을 가하는 그런 만화, 이런 숨겨진 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앤 뒤에 공동체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이 법이 되는, 이런 영웅 숭배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왜 현대 사회에 이런 영웅 숭배와 같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다음에 13쪽으로 오니까 세 번째 줄, 지도자에 대한 이제 표기가 몇 개 나오죠. 리더, 이끄는 사람이네요. 뭐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프레지던트는 대표한다는 뜻이죠. 대리한다. 이끄는 사람이 있고 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총통은 총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력, 이탈리아로 누체하면은 이끈다는 뜻이고요. 끌어가다 그런 뜻이고요. 다음에 총통이라고 번역된 독일어 피런, 이제 운전자로 치면은 운전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어떤 맨 앞에서 그 공동체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사람, 이걸 지도자라고 하는 거네요. 우리말로 보면 지도자는 길을 이제 지시하는 그런 사람, 명령권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이 이제 이 책의 어떤 중요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 첫 문장 바로 뒤에 역사가와 사회학자들은 우리들에게 사건과 인간의 행위의 뒤에 숨겨져 있는 비인격적인 원인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왔다. 이걸 조금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역사의 객관적 법칙을 찾아왔다. 그러면 뭐 기후라든지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거였죠.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경제학 또는 기술 이런 것들의 객관적 법칙을 사용해서 이제 설명해 왔는데, 이런 역사가와 사회학자들이 빗나갔다는 거죠. 왜 빗나갔습니까? 객관적 법칙이 아니라 이제는 지도자에 의한 지배, 완전히 주관적인 거죠. 독재적인 그러한 임의적인 그런 독재적 방식에 의해서, 인격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그런 인격적인 원인에 의해서, 주관적 원인에 의해서,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원인에 의해서 역사가 좌지우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학자라든지 역사학자들이 추구했던 어떤 기계론적 틀, 인과적 틀은 사실 다 빗나간 설명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전통 잠깐 봤을 때 읽었던 부분이죠, 그죠? 만들어진 전통의 핵심, 그 책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전통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200~300년도 안 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런 거. 대한민국이라는 게 얼마나 됐겠어요? 뭐 얼마 안 됐죠, 그죠? 대한제국이 있긴 있었지만은 대한민국이라는 건 뭐 이제 한국 전쟁,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박정희 정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 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사실 뭐 없었죠. 그러니까 100년, 뭐 70년 멀매 되지도 않은,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이 마치 5000년 뭐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름대로 태극기라든지 애국가라든지 국민 의례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의전이라는 거죠. 뭔가 이제 리추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례화된 행위. 누구를 만나면은 어떤 행사를 할 때 갑자기 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대한민국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구나 라는 공통의 감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요거 뭐 금방 떠오르시죠, 그죠? 우리 히틀러라든지 무솔리니가 주로 했던 게 뭡니까? 퍼레이드죠, 퍼레이드. 대중 퍼레이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지도자는 지도자가 되고 민중은 민중이 되는 그런 집단 무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14쪽 두 번째 단락. 자, 이렇게 하나의 이제 천재라고도 불리고, 뭐 반신이라고도 불리고, 민족의 영웅이라고도 불리고 하는 이런 지도자가 탄생이 되면, 과정은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그 지도자들은 특출난 사명을 부여받는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현대판 짜라투스트라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초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짜라투스트라는 원래 종교 이름이죠. 우리가 배화기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 이름이 짜라투스트라입니다. 예언가인데요. 그 짜라투스트라를 이제 모범으로 삼아서 니체가 만들어낸 인물이 위버멘슈. 우리가 초인이라고 번역하는 건데, 초인은 뛰어넘는 사람, 뛰어넘음이죠. 경계, 일반적인 사람들을 양심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윤리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모든 이제 행위의 법칙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
이게 자라투스트라이네요. 그러니까 자율적 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이제 자라투스트라에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명이 있다는 거죠. 메시아. 메시아는 그 구원을 건져주러 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제 뭐 화택, 불붙은 집에 이제 고통받는 사람이거나 물에 빠진 사람이거나 결국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운명에 맞닥뜨린 사람들을 거기서 고통으로부터 건져주는 사람, 이게 바로 메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대중은 기본적으로 이런 고통받는, 억압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메시아 사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메시아로서의 지도자는 적어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지전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지전능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지도자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를 위해서는 희생도 해야 됩니다. 마치 이제 실제 종교가 된 것이죠.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14쪽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저는 뭐 이 책을 처음 접해서 이 지은이가 이렇게 멋있는 글을 쓰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곳곳에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곳곳에. 상당히 우리 책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위 환경의 압력 하에서 생겨났다가, 그러니까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야. 지도자의 탄생은 우연한 건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 역사적 필연이 있었다는 거죠. 주위 환경의 압력 하에서 생겨났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필요성도 있었고 사명감, 역사적인 어떤 그 흐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자기 편한 대로 발전한 그들의 권력. 갑자기 이제 이런 역사의 추동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권력을 이제 행사하는 거죠. 권력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데 기본적으로는 권자라는 거는 이제 차지할 몫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이니까 차지할 몫을 가질 수 있는 힘이네요. 근데 요거를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결정권자. 어떤 일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이네요. 그 의사결정에 그 권리를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죠. 결단하기도 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는 곧바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다. 이 시스템이란 말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둥을 세워놓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건축에 비유된 개념입니다. 우리 파르테논 신전을 떠올려서도 좋고요. 기둥을 세운 다음에 지붕을 얹고 지붕 아래에 이제 방들을 나누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이 체계라는 것이 모든 건축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 필연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지도자가 생겨나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권력 기반이 생기고 권력이 사회적 체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체제는 늘 정당화되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는 그 체제를 통해서 이제 민중 조정, 민중 정치, 그리고 민중 정치는 민주주의와 통하기 때문에 정당화된 독재 권력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준 거죠. 요걸 이제 이렇게도 표현했네요. 카리스마적 지도자. 우리 카리스마를 가끔 그러죠. 칼이스마. 복종. 모든 사람을 그 이제 권위에 굴복시켜서 자발적으로 그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힘.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힘. 이것이 이제 카리스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것. 실제로 그런 힘이 있어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이제 절로 오면은 이걸 마디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마디로 오면은 이제 요거 지도자를 독재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15쪽
두 번째 단락 2라고 쓰인 부분 이제 중간 부분 거기 왜냐하면 하고 시작되는 문장이 있죠. 왜냐하면 독재는 하고 나오는데 독재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네. 위로 한 4줄 올라가면 인간 정신의 병리학적 이상. 독재라는 거는 이제 누가 노예가 되고 싶겠어요. 인간 사람은 자유를 추구하잖아요. 자유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스스로 노예가 됐다면 그거는 정신 이상자라는 거죠. 그 지도자를 독재자로 바꿔놓는 순간 인간의 어떤 병리적 현상이 시작됐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모두가 미치면 이제 미쳤다는 것을 모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일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일탈이라는 것은 궤도 개념입니다. 궤도. 하나의 주어진 그 길이 있는 거죠. 그 주어진 길,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가면 그 일탈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성장 개념으로 주로 쓰였던 걸 알 수 있어요. 발달이라는 개념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갑자기 사과 나무에서 배가 달리면 이런 걸 일탈이라고 하는 거죠. 돌연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넌 도대체 누구 뱃속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분명히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일탈이라는 개념은 궤도 또는 성장, 정상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정상이라는 건 뭐냐면 올바르고 늘 그렇게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게 상이라는 게 늘 그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고 늘 그러한 거 해가 늘 그렇게 떠야 되잖아요. 이게 상이죠, 그죠? 근데 이게 올바르잖아요. 그러면 그 정상이고 비정상이 있습니다. 늘 그렇게 됐는데 원래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게 늘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갑자기 저녁에 해가 뜨기 시작해요. 늘 그렇게 해가 뜹니다. 그러면 상인 맞죠, 그죠? 늘 그러니까. 그런데 비정상이 옳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에는 정상, 비정상이 있는 것인데 이 비정상인 경우가 바로 일탈이다. 사람들이 이제 모두 이제는 저녁에 해가 뜨는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가 원래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옳다, 늘 그러하다라고 믿어버리는 것, 이것이 일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난 사람은 그것이 벗어났다는 걸 모르게 돼요. 반면에 이제 그 벗어난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큰 위험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독재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현상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면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주어서 이런 것들을 일거에 바로잡지 못하면 우린 망한다. 이런 이제 하나의 집단 그 공포심이 있어서 독재가 출현한다는 것이죠. 독재라는 말 두 줄 내려가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독재자가 없는 독재는 없다. 야, 이런 문제는 정말 죽이죠. 독재자가 없는 독재 가능할까요? 조금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시스템 독재라는 말도 이제 요즘 이 책은 이미 70년대 말 81년에 출간이 됐는데 사실 오래된 책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은 저는 이 책이 말하는 많은 부분을 인정할 것 같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그 달라진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10명이 합의한 내용하고 혼자 합의한 내용하고 어떤 게 더 옳을까요? 10명. 저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10명이 합의한, 물론 이제 폭력에 의한 게 아니야겠지만은 한 명보단 10명의 지혜가 낫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제 정보를 공개하는데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상금을 내걸은 거죠. 그래가지고 자, 어디에 금이 붙여 있을까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80%의 확률을 갖고 적중을 했다는 거 아니야. 소수의 전문가들이 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이제 공유하고
그들의 지혜를 구했을 때 훨씬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이라는 말을 이제 쓰면서 대중, 민중이란 말이 있고 지중이란 말을 쓴다면은 오랜만이에요. 두 분이 서로 아시나 참? 그때 사실- 밥 먹었잖아요. 네. 가기 전에. 그랬구나. 기억력 좋네. 벌써 왔구나. 1년 있다 온다고 하지 않았나? 네. 그럼 가운데 다. 그냥 들으세요. 이택 씨는 지금 저 들으시면 되죠. 오늘 교정기가 빠져서 네. 치과 가서 12시에 가기.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독재자가 없는 독재가 없다. 근데 시스템 독재라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고,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것 중에 위원회 제도라는 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재자는 없어요. 근데 독재는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뭘 또 떠올릴 수 있냐면 인공지능을 떠올릴 수 있겠네요. 차라리 독재자를 그리워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의 미래를 예상하기 참 어려운데요. 독재라는 것은 그러니까 혼자서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법 위에 있는 자가 다스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도 재밌습니다. 권력 남용과 범죄 행위가 없는 독재자는 없다. 그러니까 독재에는 반드시 독재자가 있다는 것이고요. 독재자는 반드시 부패한다는 거죠. 독재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로도 유명한 표현인데요. 지금 여기 독재 권력이 부패한다기보다는 독재자가 부패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독재자를 둘러싼 사람들이 부패할 수도 있어요. 독재자는 청렴할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독재 권력이 부패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독재자는 반드시 부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독재자들을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청렴하다 이렇게 말할 때 상대적 개념인 거죠. 항상 그 정도는 청렴하다고 본다는 거지 실제로 청렴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독재라는 것은 왜 생겨나냐면 급속한 정세 변화 그리고 그 정세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아나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정부 상태, 무질서 상태, 혼란 상태로 빠져서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극도의 혼란이 생겨났을 때 그때 독재가 출현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대중심리학, 군중심리학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15쪽 밑에 마지막 단락 위에서 세 번째 줄 대중심리학, 군중심리. 군중은 뭐 크라우드를 쓴 건데요. 크라우드. 물론 이게 영어로 그렇고요. 불어로는 fool입니다. fool. F-O-U-L-E. 불어로는 E가 붙어야 됩니다. fool. 그러면은 군중이 됩니다. 영어로 하면 fool이 뭐 어리석다 이 정도 뜻이 되는데요. 그거는 형용사화된 것이고요. 원래 불어에서는 군중, 무리란 뜻이 됩니다. 무리. 대중과 무리, 군중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 테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서 대중은 매스입니다. 매스, 영어로 매스. 근데 이제 불어로는 이제 popular라고도 popular라고도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을 동시에 쓰게 되는데 핵심은 이제 군중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군중. 자, 이제 16쪽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자, 군중이란 말이 나오고 fool, 그다음에 대중이란 말이 mass가 나오죠. 일단 요거 뭐 대중은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은 있는데 군중부터 뭐 새로 나온단 말이니까 군이라는 거는 우리 순자 제가 소개할 때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군거 화일, 군거 무리지어 산다. 그죠? 물이라는 개념이고요. 근데 물이라는 말 속에는 물, 흐르는 물이 들어가 있어요. 물처럼 흘러가는 거죠.
물이라는 것은 흩어지면 사라지고요. 보이지 않게 되죠. 이렇게 뭉쳐서 모이면 하나의 방향을 갖고 흘러갑니다. 이게 물이죠. 그 물 위에는 앞머리가 있고 따라가는 꼬리가 있고 가운데 몸통이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이걸 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요 물이 아닌 동물을 비유하면 때라고 할 수 있대. 때라는 것도 역시 모였다, 쌓였다, 겹쳤다 이런 뜻인데요. 때에는 그 떼거지란 말도 가끔 쓰게 되는데 떼거지. 거지란 말과 떼거지를 같이 쓴 건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거지 가운데 거지는 이렇게 거렁뱅이처럼 얻어먹는 걸 거지라고 하는데 아무거나 막 걷어먹는 사람이요. 근데 때로 몰려다니는 거지들이 생긴 거죠. 다시 말하면 난민들이 생긴 거예요. 전체적으로 나라가 그 기능을 체제를 잃어버려가지고 백성들의 삶이 공공해지니까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난 난자가 그래서 어지럽다는 뜻이 아니고 이때는 떠났다는 뜻입니다. 고향을 등진 뿌리가 뽑힌 이런 사람들 이런 난민 백성들이 결국은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거지 생활을 하는데 불황 생활하면서 때를 지어 다녔어요. 그래서 때거지란 말이 이제 생겼고 그 때라는 말과 이제 거지가 붙으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집단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때는 이렇게 우리 그 이제 뗏목이란 말도 아실 수 있잖아요. 여러 개를 겹쳐가지고 하나로 묶어놓은 게 때인데 식물에도 쓰고 또 동물에게도 씁니다. 그러니까 물은 역동적 흐름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반해서 때는 묶음,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이라는 건 여기서는 무리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대중이라는 것은 대라는 건 뭐 아시겠죠? 크다는 뜻이고요. 크다라는 것은 이제 금을 염두에 두면 돼요. 그어 놓은 거 선이 있죠. 선 금이 있는데 우리가 한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 여기 넘어오면 안 돼. 금을 그어놨어요. 근데 그 금을 넘어갔어요. 이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나름대로 상정해 놓은 그어 놓은 금이 있는데 그 금을 넘어서는 사람은 이제 큰 거죠. 그럼 그 안에 있는 거는 작은 거죠.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사실은 금의 문제 있네요. 이해가 되시면 재미있죠, 그죠? 금을 엄청나게 크게 거놓아도 그 안에 있으면 작은 거고요. 금을 조그맣게 금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크고 이렇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크다 작다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을 갖고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크다라는 것은 자신의 주어진 한계를 넘어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스라는 것은 우리 이제 물리학에서는 매스를 질량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사실 이 번역은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 매스는 그냥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어리라는 게 좀 이렇게 이제 어리버리하다 할 때처럼 경계가 불분명한 거, 이제 테두리라고 말하는 이 가가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이제 제식으로 하면 가가 둘러쳐 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흐물흐물하고 접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살을 대충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살도 덩어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만나는 지점인데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결정할 수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이런 게 어리예요. 어리라는 것은 뭐 눈물이 어리다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맺혀 있는데 분명히 경계는 있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딱 그 테두리를 정하지 못할 때 이때 이제 어리인데 덩이라는 건 이렇게 떨어져서 뭉친 걸 덩이라고 합니다. 덩이. 그래서 뭐 덩이 뿌리 하면은 이렇게 덩이 줄기 이렇게 뭐 하나로 떨어졌어요. 근데 뭉친 거. 그러니까 덩어리면은 떨어져 따로 뭉쳐 있긴 한데 이 경계가 흐물흐물 불분명해가지고 뭐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그냥 변하기도 하는 거. 그러니까 덩어리죠. 매스는 덩어리인데요. 그러면 이 덩어리는 크기도 가질 수 있고 무게도 가질 수 있고 빛깔이라든지 냄새라든지 뭐 이런 딱딱함을 가질 수 있고 질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덩어리인데 사실은 성질도 가질 수 있고 무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질량 자체란 말 자체가 너무 많이 규정을 해놓은 거고요. 매스는 그냥 덩어리다. 사람에 대해 쓴다면은 사람을 덩어리라고 쓸 수 있나요? 그렇게 쓴 거예요. 사람을 덩어리다.
이렇게. 자, 그 밑에 두 줄 내려가면 대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상당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대중은 그 안에 뭐가 없냐면은 그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럼 대중이라는 것은 일단 평등하다. 뭐 균질적이다, 균일하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대중이라는 것은 무채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그게 그거 똑같다, 획일화돼 있다. 그래서 평등. 그다음에 익명이다,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없다, 이건 진짜 무서운 말이죠. 사람이 이름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는 거네요. 이름이 없다, 그러면 지킬 것도 없는 거죠. 주체가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의 이름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익명이란 말은 한편으로 말하면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란 뜻도 됩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숨겼다 또는 다른 이름을 쓴다 이런 뜻으로 사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이름을 감추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평등하고 익명적이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서로 비슷한 개인들의 일시적인 집합체. 일시적이다라는데 이제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됩니다. 아, 대중이라는 것은 결국 흩어지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한때에 한날 한시 한때에 한 곳에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게 실체가 없습니다.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름도 없고, 그죠? 또 뭐 무슨 차별화되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공간 시간을 특정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렇다고 대중이 없느냐? 아, 대중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평등, 익명, 그다음에 일시적인 집합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됐고, 지금은 뭐 대중이 동원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동원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건 일시적 집합체다. 그 다음에 이제 군중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군중. 재미난 표현이니까 한번 이것도 밑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줄을 끄는 사회적 동물이다. 야, 사회적 동물을 그냥 썼는데요. 동물이라는 개념은 사실 적절치 않고 생명체라고 한번 바꿔드린 적 있죠. 사회라는 거는 제 식으로는 이제 모여살이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이제 폴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폴리스. 폴리스라는 말은 꼭 사회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사회라고 말하면 너무 적게 말하는 거고요. 사회는 기능주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여살이는 제가 뭐 그 삼권 분립을 가지고 설명드렸었죠. 행정부가 있다. 다음에 입법부가 있다. 다음에 이제 그 사법부라고 할 수 있나요? 사법부, 법원 있다. 삼권 분립을 가지고 설명하면 사회적 설명이다. 사회를 설명하는 것이다. 공동체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생명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운명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마을 공동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문화 공동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여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줄을 끊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가문도 중요하지 않고 뿌리도 중요하지 않고 민족도 중요하지 않고 전통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화내동하는 거죠. 부화라는 게 부자가 뭐냐면 빌부터 사는 거. 화라는 건 어울려 사는 거. 빌부터 가지고 한 덩어리를 어울려 살아가는 거. 어울려 다니는 거. 그런데 이게 마치 그 주체적으로 어울려 사는 게 아니고 빌부터 다니며 어울려 사는 거.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부화. 뇌동이라는 거는 뭐 우리 우레 치는 걸 말하는 우레, 천둥, 우릉 꽝꽝 이게 이제 그 뇌인데 그래서 움직여 다니는 거죠. 또는 따들썩한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떠들어대는 거네요. 그러니까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걸 말하는 거네요. 줄을 끊었다. 전통이 있는 사람이면 그 전통을 지켜야겠죠.
귀족이라면은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의 가치관, 또 자기의 믿음, 또 자기의 이성을 지켜야겠죠. 자기 양심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 부안해동할 수 없는 사람. 근데 부안해동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버리고 그냥 우르르, 제가 이제 예전에 우르르족이라고 했던 거, 우르르 막 때로 몰려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순간마다의 어떤 신호들이 있습니다. 저놈 죽여라 그러면 가서 죽이는 거죠. 이런 이제 동물, 짐승처럼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그래서 줄을 끊었다라는 게 이성적 판단을 이제 멈추고 맹목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 내용이 쭉 몇 가지 나오는데요. 뭐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덕이라는 게 사라지더라. 그리고 사회적 유계 질서, 사회적 질서가 느슨해지고, 그다음에 차이가 소멸되고 무시되고 난폭해지고, 그다음에 열광적이 되고 폭력이 행사되며, 그다음에 이제 혼잡해지고 흥분하고, 맨 밑에 보니 맹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몇 가지 낱말로 이제 그 정리를 했는데요. 사회적 유대의 단절이다. 유대라는 거는 가까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까움은 뭐 금방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가깝다는 건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게 내 어머니면 함부로 그 어머니를 처단할 수 없는 거죠. 가깝다는 것은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이고,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은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돕는다라는 말을 더불어 살아간다고 이해한다면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유대의 핵심은 뭐냐면 도덕성을 지키는 거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중은 더불어 살아갈 줄 모른다는 거네. 남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신속함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 유언비어를 떠올리시면 되죠. 갑자기 어떤 하나의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 삽시간에 대중을 휩쓸어서 그 증명되지 않은 그런 하나의 소식들이 그들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혼합이라고 했는데 마구 섞임, 유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중을 선동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군중에 대한 어떤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17쪽 둘, 넷, 다섯 번째 줄 보면은 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군중에 휩쓸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군중이 되고 나면 개인이, 밑줄 한번 펴고, 개인이 자아의식만큼이나 그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군중 속에 고독이란 책도 있죠, 그죠? 군중이 되면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의미를 잃게 돼요. 그래 더더욱이 군중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맹목적인 합일에 대한 충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 불안 때문에. 바로 군중이 된다는 것은 개인이 개인성을 잃어버린다는 것, 자아의식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 목적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제가 뭐 하이데거를 조금 인용한다면은 이런 모습을 하이데거는 다스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제식 번역으로는 사람들, 복수 형태입니다. 사람들. 그 들이라는 것이 이제 떼거지를 말하는 거죠. 사람으로 뭉쳐 다니는 거, 혼자 다니지 못하고 홀로이지 못하고 떼거리가 된 사람들. 그럼 이제 무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치 소떼처럼 무리 안에 서로 막 안으로 파고들잖아요. 무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모두가 학교를 간다면 나도 학교를 가야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이렇게 혼자 된다는 것, 개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가장 두려운 공포이죠. 그래서 혼자가 될 때마다 우리는 가장 빨리빨리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을 하고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사람들을 동일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지도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심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로 결합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는 시멘트입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을 하나로 딱 묶어주는 접착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강력한 공동체 유대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탄생 배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존재 의미를 주는 거죠. 민족을 위해,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거대한 사명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사명과 한 개인의 어떤 이상을 일치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개인들의 이상을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저마다의 이상은 이제 불신앙, 불순수, 뭐 그런 종류의 말로 표현하고 공동체의 이상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이런 걸 주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죠, 마귀. 어떤 힘, 우리 이집트 상형 문자 가졌던 힘들이 있었잖아요. 뭘 그려놓으면 그 이제 글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림이기도 하고 그림이기도 하면서 주문이기도 해서 글자를 쓰면, 그림을 그리면 그 그려진 내용 또는 쓰인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자의 서가 그런 거죠. 바로 이런 주술적 힘을 갖고 있었고, 대중들은 이제 마치 맨 밑에 보는 벽돌이라고 이제 더 크게 비하를 시켜놨죠. 벽돌처럼 지도자가 마음대로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원료 재료에 불과하다. 18쪽으로 오니까 이제 지도자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줄, 지도자는 공동체를 대신한다. 야, 이거 죽이는 말이에요. 갑자기 지도자가 그냥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고 뭐 공동체를 대신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우리 예수 대속 사건으로 딱 떠올리게 됩니다. 대속, 대신, 아버지 대신입니다 라고 왔죠. 그죠?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죠. 공동체 대신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야. 공동체는 사라지고 지도자가 곧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도자의 명령이나 뜻에 거스른다는 것은 공동체에 배반하는 거죠. 공동체를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신하기 때문에 이 대신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신의 어떤 상징들을 보여주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상은 사람들이 동상 앞에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상 앞에서 절을 해야 되고 경배를 하고 무슨 맹세를 다짐해야 되고, 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상은 단순한 동상이 아니고 공동체를 대신하는 것이죠. 이거 우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공동체를 대신하는 힘, 주술적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그 동상 앞을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뭐 사진, 슬로건, 뭐 이런 것들, 뭐 집안에 뭐 이렇게 문구들 써놓잖아요. 그리고 18쪽의 두 번째 단락 가면은 이 부분부터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자, 지도자는 거기 중간에 보면은 지도자는 유향과 찬사,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들인데, 인파 속에 우뚝 서서, 우뚝 서다. 우리말에 우뚝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뚝이. 오뚝이도 있고 우뚝이도 있는데, 사실은 좀 이때는 우직하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건데, 우뚝이는 여기서 우뚝 선다는 건 뭐냐면은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혹을 하고 매력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압도하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원자화된 다수, 이걸 대중이라고 좀 쓰고 있네요. 대중이든 군중이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뜨거울 때는 용광로처럼 하나로 녹아 있지만은 그 하나하나는 모래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전 이렇게도 표현하는 모래더미다. 모래더미가요, 모래사구, 모래더미, 그 우리 산사태 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예, 시속 한 40-50km로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모래더미가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낱낱이 하나하나 모래 알갱이라고 해서 얕잡아 볼 건 아니고 그 모래 알갱이들이 더미를 이루면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중이라고 표현할 때 모래더미의 비유를 한다면은 잘 설명이 될 수 있고요. 18쪽 마지막 문장 보시면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재의 출현, 독재자의 출현, 지도자의 이런 출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시 일어선 종교. 근데 여기 다시 일어선이란 말을 제가 찾아보진 못했지만 아마 레저렉션일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부활한 종교다. 그러니까 그 레저렉션은 예수가 무덤에 묻혔잖아요. 이런 유대교식 무덤 동굴 속에 이렇게 안치가 됐는데 그 무덤에서 다시 걸어 나왔잖아요. 다시 걸어 나왔다는 뜻이야. 죽은 사람이 무덤에 묻힌 사람이 무덤으로부터 스스로 자기 두 발로 우리 호모 에렉투스 두 발로 걷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두 발로 걸어 나왔다. 이게 레저렉션이거든요. 다시 걸어 나왔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무덤 속에 묻혔는데 이 독재자, 지도자라는 모습을 가지고 다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디로 가겠습니다. 셋째 마디. 19쪽. 자, 그럼 이제 이 지도자와 대중이 무슨 공통점이 있냐 이거예요. 이 대중은 특히 모래알 같은데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파편화되어 있고. 반면에 지도자는 독재자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 둘을 연결시키는 게 뭐냐? 권력이라는 거죠. 근데 권력이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원래 제가 이제 번역한 건 부릴 힘이죠. 권력이란 부릴 힘. 누군가를 부리는 힘이에요. 말로써 또는 뭐 무슨 총 칼로써 누군가를 이제 부리는 힘. 그럼 우리 대충 부린다 하면 소 같은 거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소를 키우고 했으니까 소를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안 부려도 돼. 소가 저절로 잘 말을 들으니까. 근데 말을 듣기 전까지는 부려야 돼. 그러니까 부린다는 건 말로써 소리로써 불러가지고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부린다는 것은 말로써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것인데 안 하면 어떡할까요? 때리는 거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겠죠. 이게 부릴 힘, 이것이 이제 권력인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결정하는 힘, 선택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왕권이 몰락하고 대중정치가 시작이 되면서 이런 대중들이 권력을 쥐게 됐는데 실제로 그 대중들이 진 권력은 선거권이죠. 투표권. 그들이 직접 입법권을 가진 게 아니고 입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 권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속은 거죠. 내가 정말 정치 권력을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부리는 힘을 가졌는 줄 알았는데 그 나라를 부릴 힘을 가질 사람을 뽑는 사람 뽑을 권력만 가진 거죠. 쥐꼬리만한 권력을 n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쥐꼬리만한 권력을 쥐고 만족해하는 거야. 아, 내가 권력을 줬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권력을 행사할 사람을 이제 대표할 사람 한 명 지정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누구랑 동일시해요?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무한 권력을 주고 자기가 지도자와 동일시되는 방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한 거죠. 그래서 지도자와 민중이 결합이 될 수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 19쪽 첫 번째 단락의 중간 부분 보니까 지도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정의의 사도야. 과거의 부정을 제거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바로잡고 국가의 권위를 다시 바로 세우고 더 중요한 거 복지. 복지라는 것을 사실 이 복지란 말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어로는 쉽습니다. 웰페어라는 게 잘 사는 삶이죠, 그냥. 근데 우리말로 복지하면 너무 어려워졌어요. 복이라는 게 우리 5복, 12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근심이 없어야 되고, 잘 죽어야 되고, 친구 관계 좋아야 되고, 부모님 건강하셔. 이거 어떻게 이걸 다 해주겠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만 이해하면
복지란 개념이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어요. 뭐 잘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 거야. 나라가 그런 걸 해주길 바라는 거죠. 지도자는 약속을 합니다. 해주겠다고. 그래서 민중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지도자가 탄생되는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제가 이제 지도자라고 말 안 하고 이제 우두머리라고 말을 할 텐데요. 우두머리다. 피러 이런 뭐 리더 이런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쓸 때는 우두머리라고 이제 쓰고 긍정적으로 쓸 때는 길라잡이나 또는 이끌미라고 쓰겠습니다. 우두머리라는 것은 꼭대기에 올라 앉아가지고 사람을 부리는 시키는 사람 이렇게 하고 이끄는 사람은 헤쳐나가는 사람. 그죠? 어떤 난관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줄 아는 사람, 이걸 이끄는 사람, 이끌미라고 하고, 길라잡이라는 것은 마땅히 사람이 스스로다움, 또 우리다움,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을 이제 잡아 나가는 사람은 길라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라잡이가 가장 위대하고, 그 다음 이끌미이고, 우두머리는 이제 필요악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골목대장 없으면 노는 게 심심하잖아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우두머리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잔잔한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뭉쳐야 되고 모여야 되고 어딘가 굽이치고 이제 넘치면서 특정한 방향, 성공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누군가가 쏜살같이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우두머리가 필요한 겁니다. 말을 몰아가야 되듯이. 바로 이런 지도자에 대한 환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중이 그 지도자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순간 지도자에게 맹신하면서 모든 권력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지도자와 자기를 하나라고 여기는, 하나로 여김이라는 심리 상태가 놓여 있고, 그래서 민중 또는 군중, 대중 심리라는 것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중 심리 밑바탕에는 지도자에 대한 또는 정의에 대한 또는 이런 발전에 대한 무한한 환상이 심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9쪽 마지막 단락 가보면 첫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로 여기는, 그죠? 이런 바람이 있다고 그랬죠. 지도자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 때문에 대중들, 군중들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만 되는 거죠. 그 희생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 단락 세 번째 줄, 권력 통제권과 만족감을 포기한다. 다시 말하면 군중, 민중, 대중에게 주어진 주체, 그러니까 어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말에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이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쳐가지고 독재 권력을 탄생시킨 뒤에 그 독재 권력이 정의로울 것이라고 믿고 그 정의로운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꼭두각시가 되는, 우두머리를 만드는 바람에 길라잡이가 되고 이끌미가 되면 좋은데 그 지도자가 우두머리가 되고 군림하면서 그 우두머리를 만들어준 대중 또는 군중은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꼭두각시 노름이 지금 이제 연출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함부로 자기를 희생하지 마라. 이건 부모에게도 사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 그죠? 자녀를 위해서 함부로 자기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버리면은 나중에 뭘 요구하냐면 자녀에게도 부모를 위해서 희생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자, 20쪽으로 가면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멋있는 문장이니까 한번 쭉 밑줄을 그어보죠. 첫 문장, 원칙의 존중에서 시작해서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길라잡이를 이제 요청한 거죠.
길라잡이를 소망했는데 그 원칙을 존중한 거야. 자, 우리 좀 올바른 길로 가자. 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다움, 또는 이제 스스로 다움, 이런 다움의 길이 있는데, 가장 올바른 길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올바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줄 길라잡이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다고 믿었어. 그 사람은 이제 초빙한 거죠. 가가 정중히 이제 카릴 지브란처럼 가가지고 촥 이제 우리를 좀 이끌어 주세요 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중간에 뭐가 제가 이제 여기다 쓰는 게 뒤틀림이라고 쓰는데 뒤틀림. 뭔가 뒤틀렸어요. 그 지도자를 둘러싼 사람일 수도 있고 지도자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라잡이가 갑자기 우두머리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는 길을 잃어버린 거죠. 길을 잊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마침내는 자기가 길을 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의 길과 그 우리다움의 길을 동일시하면서 자기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민족의 적으로 이제 단죄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중과 군중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을 꼭두각시로 이제 치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원칙을 위반하는 거죠. 군중, 민중, 대중의 바람을 이제 짓밟는 것이죠. 그들을 오히려 폭력으로 지배하게 되는. 그러니까 뒤틀림이라는 현상이 분명히 있게 되고요. 이 책은 바로 어디에서 이런 뒤틀림이 일어나는지를 밝히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 20쪽 두 번째 단락은 그 첫 문장도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태, 모든 사태는 지도자를 권력의 정상으로 올려놓은 여러 가지 이념이 그를 중심으로 재편성되는 것과 병행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구성입니다. 이제 막스주의자들을 열심히 읽다 보면 이 말을 계속 듣게 돼요. 우리 한편은 재구한다고도 막 썼는데 재구성한다는, 다시 구성하는 거, 재조직화. 갑자기 사회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기둥을 이렇게 저렇게 옮겨가지고 건축물 전체를 다시 설계한 거야. 이게 재구성입니다. 근데 이 핵심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야? 지도자가 있다는 거죠.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재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구조, 새로운 제도가 탄생된 겁니다. 그 밑에 나오는 문장을 보시면 그러면은 이것이 검이 되고 이것이 불이 된다는 거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탄생되면 이것은 검이 되고 총이 되고 칼이 되고 심지어는 모든 걸 태우는 불이 된다는 거죠. 우두머리가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독재의 탄생과 직결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근데 이러한 권력의 탄생이 민주적인 보통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솔리니 마찬가지고 히틀러 마찬가지고 뭐 마오쩌둥 이게 민주적인 보통 선거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그때 뭐 한참 했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했었죠. 우리 전부 다. 뭐 부당하게 나왔어요? 선거 통해 나왔잖아. 이런 얘기거든요. 부시. 미국의 그 좌파 지식인들이 절망했던 게 뭡니까? 부시가 뭐 그냥 뭐 잘못해서 나왔어요? 선거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선거, 그 선거 그 정치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인 선거를 통해 독재자가 나온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무기력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절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군중의 논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쪽 세 번째 단락 보면은 중간 부분 민중이 나온. 민중은 매일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포기하고. 자, 민중과 대중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나왔던 개념은 민중이 먼저 나왔어요. 민중은 민자라는 게 이게 좀 아픈 말이에요. 그 낱말 속에 굉장히 아픈 뜻이 담겨져 있어. 민이라는 것은 이마에 새겼던 글자 같은 건데요. 노예란 뜻입니다. 뭐 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는 반역 같은 걸 정치적으로 노예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 노예라는 문신을 새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민중하면 노예들의 뭐 아무튼 그 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민중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서민이라고 할 때는 조금 달라지는 표현이 됐는데 이 민이라는 것을 그 역사의 주체로 회복시켜준 사람이 단지 신채호이죠. 그래서 민이란 개념은 동학에서도 이제 민을 사용하게 되고요. 억압받고 노예 상태이고 이런 그 개념으로부터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준 게 이제 동학과 이제 신채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백성이라고 썼던 것이죠. 100개의 성이란 뜻인데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름을 함부로 누구나 갖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이란 말은 사실은 약간은 서양식으로 말하는 부르주아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나머지 천민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개똥이 뭐 돌쇠, 먹새 이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죠? 이들은 이제 민이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인 거죠. 근데 이렇게 이름이 없었던 사람들, 노예의 사람들인 이 민이 역사의 주체가 된다라고 말하는 게 동학이고,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들을 동등한 정치적 주체로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민중하면 그런 의미에서 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중할 때는 이제 어리석다는 말을 갖고 있고요. 덩어리이기 때문에. 군중일 때는 떼거지로 몰려다닌다. 뭐 이런. 그러니까 아무튼 다 부정적인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의미 대신에 새롭게 쓰는 게 이제 시민. 민자는 사실 아픈 말인데 도시민이 줄어서 만드는 거니까 도시 사람들은 일단 글을 읽잖아요. 그리고 개인 정신이 있습니다. 개인주의.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농민들하고 도시민은 전혀 다른 거죠. 도시민들은 주권의식이 있고 또 나름대로 정치의식이 뚜렷하고 또 심지어는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시민하면 이제 권리의 주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개념. 그래서 시민이라고 쓸 수 있고요. 뭐 시민만 그 사람은 아니고 국민 전체로 보자면 농민, 뭐 어민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시민할 때는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국민하면은 이제는 뭐 농민도 글을 읽으니까 어민도 뭐 다 읽으니까 그래서 국민 전체가 이제 똑똑해진 거죠. 지금은 시민 또는 국민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민중이라는 것은 어쨌든 낱낱으로 흩어진 그런 이름이 돼버리는 거죠. 민중하면은 뭉쳐있기 떼거지로 물려다니긴 하지만 실제로는 낱낱이야. 모래더미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우두머리는 그러한 모래덩어리들을 이리저리 막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민중이 바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늘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행동을 비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계속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봉이라는 이제 뒤에 설명할 주로 인용이 될 사람 군중의 지도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마디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마디의 그 중간 부분 군중 심리학은 하고 나오는 부분 중에 거기서 한 네 줄 내려가면 물음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한 물음을 한번 눈여겨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 시대를 군중의 시대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이 물음 멋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 시대를 군중의 시대로 만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음이죠. 근데 무엇에 대해서 어리석냐면 자유에 대해서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자유롭다고 믿는 거죠. 뭘 내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걸 내주고 있는데 자유롭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미 얻을 건 다 얻었다고 보는 거죠. 돈과 자유를 교환한 겁니다. 양심과 돈을, 양심과 부를, 또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것과 편안함 이것과 맞바꿔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자유롭다고, 정의롭다고, 양심적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섞어버려서 어리버리하게 이것저것 분간 못하고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이것저것 섞어버린 상태가 어리석은 거야. 이것의 반대가 이제 맑음이죠. 맑음. 제가 이제 철학은 슬기 맑힘이다 할 때 쓰는 말이 이제 그 맑음인데요. 어리석은 반대말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실제로 뭐 그 사람이 바보란 뜻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욕망, 탐심 또는 배우지 못함, 깨닫지 못한 상태, 미혹됨 뭐 등등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가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거.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조금만 깨달으면 다 맑아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맑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음과 맑힘을 저는 좀 반대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군중으로 만드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다니게 만드는가? 떼거지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지중이라고 이제 바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군중이라는 표현에서 지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결국은 모여살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수는 무리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 말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순자가 했던 말이 좀 그렇습니다. 맹수 있잖아요. 맹수는 무리 지어 다니지 않아요. 혼자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뭐 임팔라라든지 이런 초식 동물들은 무리 지어 다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의 차이를 눈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재미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맹수는 무리 짓지 않고 혼자 다니니까 외롭죠, 당연히. 그런데 초식 동물들은 이제 이 육식 동물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 한 명을 희생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서로 희생당할 거라는 걸 전제하에서 무리지어서 결국은 확률을 높이는 거죠.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리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그 다수는 무리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운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무엇이 우리를 군중으로 만들까요? 자, 제 대답은 어리석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뭐 서론이니까 서론이라기보다는 사실 머릿말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낫습니다. 머릿말이라는 게 뭐냐면 들어가는 말과 좀 달라요. 머릿말은 우리 머릿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우리 건물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건물에 이 건물은 뭐 몇 년도 누가 지어서 뭐 만들었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머릿돌이죠. 그죠? 그러니까 머릿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이걸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텍스트가 있다면 텍스트 바깥 컨텍스트를 말하는 거죠. 제가 어제 누군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텍스트를 교과서라고 말하는 걸 듣고는 깜짝 놀랐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텍스트라는 낱말이 교과서라고 나옵니다. 근데 인문학자가 어떻게 텍스트를 교과서라고 쓰겠어요. 아무튼 놀랐어요. 놀랐는데 텍스트는 절대 교과서가 아닙니다. 텍스트는 짜인 거예요. 짜인 거. 직물이라는 뜻입니다. 교과서라는 건 뭐냐면 가르치기 위해서 짠 거죠. 가르치기 위해서 짠 게 있다면은 뭐 다른 종류의 그 짜인 것들도 있는 거죠. 뭐 예술도 삶 자체가 텍스트잖아요. 이렇게 텍스트와 텍스트가 서로 이렇게 또 얽혀 있잖아요. 남자의 텍스트가 있다면 여자의 텍스트가 있는데 그 남자 여자가 탁 사랑이라는 텍스트로 이렇게 다시 짜이면 남자 텍스트 여자 텍스트가 또 짜여가지고 뭐 이제 아들 딸 이런 또 텍스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짜이고 계속 짜여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짜여 나가는 것을 콘텍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 콘이라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은 드러난 텍스트의 밑바탕에서 숨겨져 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밑바탕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책은 머릿말에서는 바로 이렇게 함께 하지만 숨겨진 이제 이 책 안에서 본문 안에서 드러내지 않는 숨겨진 이야기, 왜 이 책을 썼는지 등등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머릿말이라고 서론보다는 머릿말이 좋다. 자, 22쪽 맨 마지막 단락으로 오겠습니다. 자, 첫 문장 따라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내가 여기서 끌어내려고 마음먹은 것, 끌어내려고 마음먹은 이제 표현이 불어식이니까 영어식의 표현과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이제 프랑스어 갖고 있는 장점이야. 내가 쓰고자 하는 바가 아니야 이거는. 전혀 다른 거야. 나는 하나의 도구야. 그래서 내가 이제 쓴다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엮여져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불어로는 내가 쓴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런 표현보다는 내가 매개가 되어서 내가 일종의 우물이 되어가지고 샘물이 이렇게 퐁퐁퐁 솟아난다. 내가 이렇게 내가 샘물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 불어식 표현법을 좀 익숙해지시고 군중에 대한 과학의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계도니까 아직 집을 짓진 못했네요. 군중에 대한 과학, 군중. 자, 이제 계속 제가 앞으로는 이제 물이라고 이제 쓰겠습니다. 뭐 사람 물이라고 하면 더 정확하게 되겠죠. 그 무리에 대한 과학, 과학을 이제 알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암 또는 과학은 좀 더 적절히 말하면 갈라 나눈 암. 이거 갈래암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저는 그렇게 씁니다. 갈라 나눈, 갈래 나누어가지고 증명하는 알아낸 알미죠. 단순한 알미 아니고 알아낸 알미야.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갈라서 나누어서 알아낸 알미죠. 그래서 이제 뭐 갈래알미라고 이제 줄여서 쓰는데 군중 무리에 대한 새로운 알을 내가 이제 설계도를 만들겠다. 자, 23쪽으로 오면요. 그 첫 번째 문장 보면 이 군중에 대한 사상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들의 기초를 밝히는 것이 첫 번째 이 글을 쓴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기초를 밝히되 밑바탕이죠. 밑바탕을 드러내되 그리고 나서는 그 여러 가지 단순한 그 원리들을 하나로 단순하게 체계화하겠다. 그러니까 밑바탕을 이제 발견한 뒤에 그 위에다 체계를 쌓겠다니까 마치 데카르트의 시도를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토대주의라는 펀더멘탈리즘. 하나의 기초를 쌓고 기초를 닦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건축물을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디는 이제 좀 그 끝맺는 부분인데, 자, 이런 일은 두 가지 얘기죠. 군중에 관한 이제 심리학, 군중의 심리학을 그 기초를 놓고, 그리고 그 군중 심리의 몇 가지 원리들을 체계화하는 이 두 가지 일은 일단 세 번째 줄 힘든 일이다. 그런데 뭐 참 슬프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군중 심리를 쭉 파고 들어갔더니 전제가 뭐냐면 군중은 바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군중은 악하다. 계속 군중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들만을 가지고 자꾸 이걸 연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는 거고. 과연 군중은 이렇게 악할까요? 군중은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자, 25쪽으로 두 번째 단락 첫 문장. 진짜 어려움은 이런 거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중 심리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통상적인 도덕이라는 안경을 끼고서 인간을 보는 것을 거부한다. 야, 이거 군중은 도덕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현 상태로 보아 당분간은 우리의 이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의로운 사회 이런 걸 만들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군중 심리학을 해야 되나요? 이게 스스로 갖게 되는 자괴감 같은 거죠. 스스로 자꾸 괴로워지고 무너지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26쪽으로 오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군중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을 자꾸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쪽 진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만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중 심리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좋은 점, 바람직한 면, 또 긍정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이성의 뭐 승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참 기쁘고 좋겠는데 반대 얘기하면서 힘들어하는데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거꾸로 이런 군중의 잘못된 힘이 잘못 쓰여가지고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이제 권력이라는 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1부, 2부, 3부, 5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쓰는 것이고요.
자, 31쪽으로 오겠습니다. 제가 뭐 누누이 설명드렸던 부분과 좀 겹치는데요. 이제 첫 번째 개인과 대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개인. 제가 뭐 철학은 슬기말킴이다에서 이제 서양 근대의 가장 핵심적인 발견물로 개인을 꼽았죠. 그리고 개인에 대한 연구를 쭉 했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탄생됐고, 개인이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는지, 또 개인이 결국은 뭔 나누미로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개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제 식으로 이제 뭔 나누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 나누미는 오늘날에서는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뭔 나누미는 권리 주체라고 이제 뭐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뭐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위원회 또는 시스템 이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국가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학교를 떠나서는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떤 조직을 떠나서 회사를 떠나서 이런 조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더 조직에 편입되어 들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지역사회라고 말하는 우리 향약이라든 두레와 같은 이런 공동체 중심의 사회만큼이나 형식은 달라졌지만은 예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걸 조직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못 나누미는 이제 발을 붙일 수가 없고 함께 나누미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개인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개인.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줄 보니까 인간은 항상 우리다. 누. 불어죠. 그죠? 우리. 위라는 건데. 우리. 사람은 항상 우리다. 강력한 의무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 너라는 것은 항상 우리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나와 너는 우리 가운데서만 나와 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개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 개인은 자신의 이성에 따라서 행동한다. 자, 이성이란 말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치를 깨닫는 힘이라고 했었는데, 깨닫기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이성은 원래 리즌 하면은 따지기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어떤 원리, 왜 그러한지, 해가 왜 뜨나요? 왜 그러한지를 깨닫는 힘인데 그런 의미에서 깨닫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왜 그러한지를 하나하나 밝혀낸다는 의미에서 따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이치를 따지고 이치를 깨닫는 그런 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쉽죠, 그죠? 그럼 내가 왜 살아가는지, 왜 내가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따지고 또 그 이유를 깨달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이성이냐. 그러니까 따지기, 깨닫기. 이 두 이제 맥락에 따라서 바꿔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성은 깨닫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물을 냉정하게 판단한다. 판단한다는 것은 가르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겁니다. 또는 갈라 나누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니까 혼자서입니다. 스스로 따질 수가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고 그거에 기초해 가지고 갈라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행동하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떠맡는 것, 책임지기. 그게 개인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못 나눔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그 누구, 신이라든지 왕이라든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빼앗길 수 없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못 나눔이는 그렇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정신이라고 규정한다면은 그 정신의 힘이 바로 이성이고 그 이성이 바로 따지고 또 이제 깨닫는 힘이고 그러면 개인은 못 나눔이 뭐 하는 사람이야? 네, 따지고 밝히고 깨닫고 그리고 가르고 나누고 행동하고 결국 떠맡는 뭐 이런 주체 이것이 바로 못 나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눔이라는 말만 이해해도 지금 설명된 내용들이 다 그대로 낱말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32쪽으로 가면요.
그런데 이런 못 나눔이가 저 시계가 틀려요. 이 못 나눔이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32쪽 첫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곳 각주 있는데 영국의 심리학자 바틀릿이 얘기해주는 인용 부분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개인, 그가 집단 속에 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스스로 똥오 좀 가릴 수 있는 사람인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데 군중 속에만 집어넣으면 우리 예비군복 입히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군중 속에 있을 때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단언할 수가 없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휩쓸리니까. 응?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야. 평범한 아버지였고 자상한 아빠였는데 뭐가 된다 이렇게 돼.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숙고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그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책임지고 이런 모든 못 나눔이로서의 속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야. 휩쓸리게 된다는 거죠. 바보가 된다는 거야. 무리가 된다는 거야. 과연 왜 이렇게 될까요? 이걸 이제 탐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33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재미난 표현이 몇 가지 나와요. 하지만 제가 다 동의하고는 있진 않은, 여러분도 동의하기 힘들 거예요. 좀 이따 설명드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솔론. 솔론이 그 유명한 이제 솔론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테네인 하나하나는 교활한 여우 같다. 여우라는 게 알죠. 자기 이익을 챙길 줄 안다는 겁니다. 교활한 여우 같은데 때로 모아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순한 양떼가 된다는 거죠. 잡아먹히는 양떼가 된다는 것이고요. 프리드리 대왕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장군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군사회의에 모아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바보들의 무리가 되더라. 이해가 되셨죠? 다음에 시인 전 처음 들어보네요. 그릴 파르처.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으로서 인간은 참아줄만 하지만 집단 속에서의 인간은 동물계에 너무나도 가깝다. 개가 된다. 개가 된다는 말을 한 거죠. 다음에 이제 그 위대한 작가인 쉴러도 이렇게 썼네요. 한데 모아놓으면 사람들은 그만큼 모아놓은 만큼 바보들로 변한다. 제가 이제 이런 말도 쓰고 있는데요. 여기 좀 다르긴 하지만은 바보라는 말은 원래 이제 밥보라는 뜻입니다. 밥보. 밥만 먹어 치워내는 그 이제 사람을 이제 보라는 건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뭐 여러 표현 보호와 관련된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요 보호가 사람을 뜻하는 건 잡보란 말도 있습니다. 잡보. 어쨌든 이제 이 보라는 말을 가지고 좀 말놀이를 했는데요. 밥만 보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을 밥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보 대신 밥보라고 쓰게 됩니다. 그럼 술만 보면 뭐 사죽 못 쓰고 술을 마셔야 되는 사람 뭐라고? 술보라고 하는데 그 앞에 탁자도 붙여요. 술탁보. 네, 탁은 막걸리입니다. 그러니까 술 가운데 하찮은 술이 이제 막걸리인데 막걸리조차도 보기만 하면 이제 뭐 마셔야 되는 게 이제 술탁보, 술보인데, 그럼 사랑보도 있고 뭐 딸보, 딸바보, 딸보도 있는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말. 네, 제 말 만드는 법 하다 잠깐, 네. 술탁보까지. 네, 술탁보. 이상하게, 이건 오해가 좀 없으셔야 되는데, 말 만드는 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뚱뚱한 사람이 지나가면, 우린 저 사람은 아마 뭐도 뚱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응? 말이 이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나, 뭐 게으르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믿고 싶어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이쁜 사람이 지나가면 마음도 이쁠 거야, 이렇게 믿고 싶어한다. 사실과 상관없이. 또 우리는 그게 가끔 맞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름으로 그냥 바라보라고
바라보아 보여. 보이는 대로 그냥 다 믿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이제 바라보고 바보 대신 이제 바라보라고 쓴 거죠. 말이 좀 이상한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34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34쪽에 가면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 그 이제 끝 부분인데요. 개별적으로 보면 우리 각자는 합리적이지만 합리라는 건 뭐냐면 이치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이 된다는 거죠. 전체로서 보면 군중 속에서는 뭐 어떻게 된다는 거요? 가장 나쁜 무분별한 짓도 기꺼이 저지른다. 폭력적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절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절에서는 모파상의 핵심인데요. 35쪽으로 가면 둘의 다섯 번째 줄에 이제 모파상이 나오죠. 모파상을 인용하면서 모파상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나는 군중을 싫어한다. 싫어할 만한 이유가 여러 개 나오겠죠. 거기서 한 다섯 줄 내려가면 나는 사람이 혼자서 살 때는 지성이 강해지고 지성은 아는 힘인데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그렇고요. 인텔리전스는 가려낼 줄 안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안다는 거죠. 그 지성이란 말 속에는 분별력이라는 개념이 강화되어 있는 거야. 제 지성이 있다 그러면 제 옳고 그름을 잘 알 텐데 왜 저러지? 뭐가 더 좋은지 알 텐데. 지성이란 말은 아는 힘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옳고 그름을 가를 줄 안다는 뜻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뭐 좀 이상하지만 색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색출. 불순분자 색출. 그래서 CI 할 때 그 I가 인텔리전스입니다. 뭔가 불순분자, 테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색출해서 가려내는 거죠. 지성이 강해지고 향상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시 섞이면 뭐 바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35쪽 이제 마지막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개인과 집합체 사이에서 세 가지 단계. 자, 이 세 가지 단계가 이제 중요한데요. 첫 번째, 본능적인 공포, 억누를 수 없는 자기 상실, 그리고 이제 영향력에 휩쓸림.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뭐 공포 현상을 다 설명한 거죠. 공포는 우리말로 이제 무서움인데, 무서움. 무섭다라는 거는 무너짐에 관한 기분입니다. 뭔가 이제 못장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러한 기분, 이것이 무서움인데요. 뭐 몸이 무너질 수도 있고 정신이 무너질 수도 있고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삶이 못짝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을 때 느껴지는 기분이 이제 공포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사람들이 이러한 그 이제 자기 지성 이걸 포기하고 군중이 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공포 때문에 그래. 공포심 때문에. 만약 우리가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다면은 지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36쪽 중간 부분 모파상은 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중 속의 개인은 이치를 따지며 생각하면서 군중은 왜 이치를 따지며 생각하지 않는가? 요거를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마틴 부버. 뭐죠? 부부가 아니고 라인홀트 리버. 그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개인은 도덕적인데 사회는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도덕적인 사회, 도덕적인 개인, 비도덕적인 사회 이런 구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 사람은 다 양심적인데 그 양심적인 사람들을 모아놨더니 비양심적이 되는가? 국가의 폭력을 말하는 거죠. 갑자기 국가가 사형제도를 인정합니다. 한 개인은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국가는 죽여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광기라고 보는 광기, 미친 거죠. 미쳤다는 건 뭐냐면은 현실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하면서도 현실과 부합한다고 믿는 거죠. 완전히 뒤돌아 반대인 것인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는 거. 이것이 미친 거죠. 자, 37쪽으로 가보면요. 지노비에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다는 거죠. 철학자인데 옳고 심오한 생각은 개인의 것이며 틀리고 피상적인 생각은 집단의 것이다. 이제 군중이나 대중이나 민중을 모욕하는 발언들을 계속 쏟아낼 텐데요. 그다음에 시몬 베인한 사람은 개인이 집합체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단과 대중은 왜 이렇게 광기에 휩쓸리냐면 그들 전체를 보자면은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동물에 가깝다는 거죠. 과연 그런 걸까요? 요게 이제 이번 이제 중요한 물음인데요. 자, 38쪽으로 오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면은 암시와 영향이라는 suggestion and influence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쭉 이 부분 프로이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왜 우리는 군중이 되는 걸까요? 왜 바보가 되는 걸까요? 뭐 첫 번째는 공포네요. 무서워하기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수많은 암시들이 있다는 거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삶에 대한 수많은 암시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암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군종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뭐 군종 속에서 반대되는 말을 한다고 칩시다. 뭐 심지어는 야구장에서 그게 어렵지 않나요? LG 트윈스 막 응원하는데 와가지고 하나 응원하면 그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강심장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군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중 심리에 휘말리게 된다는 겁니다. 군중의 시대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군중의 그 탄생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저는 이미 황우석 사태 때 좀 많이 봤어요. 황우석 사태 때 우리는 이미 군중을 넘어섰습니다. 지중이 됐고 지금도 사실 지중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군중이 완전히 죽었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지금은 이제 민중에서 대중, 다음에 이제 지중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 지중의 시대로 왔을 때는 이제 우리는 그 지중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이제 터 주어야 한다. 뭐 이제 그건 나중에 또 계속 논의가 되겠죠. 자, 오늘 저도 많이 읽지는 못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떤 점이 군중에서 지중으로 도약할 수